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부탁드린다며 잘 부탁드린다며 몸을 낮췄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난민촌을 공격해 4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하마스는 조만간 인질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청조 씨가 어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결혼 상대였던 남현희 씨는 고소하면서 전 씨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전청조 씨가 체포 전에 나눈 통화 내용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는데 잠시 후 이 내용 다루는 오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뉴스 오궁금에서는요. 전청조 씨의 체포 소식 그리고 끊임없이 밝혀지는 전 씨의 과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사죠.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진휘 변호사, MBN 장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전청조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인데요. 장가혜 기자 전해주시죠. 어제 오후에 전청조 씨 경기 김포에서 검거된 후에 송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전청조 씨 송파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전청조 씨는 검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갑을 찼고요. 또 조사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경호원이 아니라 여경 2명이 양옆에서 전청조 씨 팔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기자들이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무슨 질문했는지 들어보시죠. 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눠주고 하셨는데 남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게 맞습니까? 남현희 씨도 사기 범행 알고 있었나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김포에 있는 전청조 씨 모친의 거주지 그리고 전청조 씨의 거주지인 송파구의 주상복합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물 확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전청조 씨 이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오늘 아침 공개된 신분증을 보면요. 근데 오늘이 전청조 씨 생일이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오늘 전청조 씨 생일인데요. 네. 저희가 생일까지 어떻게 아냐면 사실 전청조 씨의 성별 논란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유튜버라든지 뭐 여러 기자들이라든지 함께해서 전청조 씨의 그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많이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청조 씨의 생일이 96년 11월 1일인데요. 96년생이니까 28살입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이 28살 생일을 유치장에서 맞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김진희 변호사. 이 아까 전청조 씨 자택 서울 송파구 뭐 시그니엘이라고 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거 보도를 보니까요.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11월 3일 이틀 뒤잖아요. 그때가 이사 가는 날, 집이 그때까지 월세가 네. 계약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집을 방을 뺀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김포에서 체포가 된 것으로 네, 지금 네. 알려졌는데 그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3일이 계약 만료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미 벌써 이 전시 짐까지 다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전 짐까지 다 정리가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물다가 이렇게 체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김포 친척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경찰은 또 찾아낸 건가요? 그렇죠. 근데 뭐 조사를 정말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 한 명 잡는 거는 요즘에 수사력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뭐 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청조 씨가 사기와 사기 혐의, 미수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체포영장 발부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빨라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고요. 지금 이제 뭐 체포영장 그리고 또 이제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영장 나오는 게 하루도 이제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 씨의 어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그렇죠. 밝혀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이제 여론 역시도 많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영장이 발부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전
전 씨한테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이 전 씨가 이제 앞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일단 어쨌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전 씨가 앞으로 도주를 할 우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도주 우려를 조금 최대한 좀 조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제 오전에 뭐 밀항을 시도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도주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본 것 같고. 자, 임준태 교수님. 자, 전청조치 사건을요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뭐 흔히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실 뭐 지금 전청조 씨에게 대한 혐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경제적 규모로 보면 네. 일반 사기 사건이 보면 상당히 좀 작은 규모입니다. 아, 예를 들면 10억대가 넘어도 작은 뭐 겁니다. 네. 1000억대, 1조 원대까지 이런 엄청난 규모의 한국의 그 사기 사건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통상 보면 뭐 그런 사기 사건 고소 고발하면 피의자의 구속되는 경우도 한 1년씩 걸리고요. 뭐 검찰에 송치하는데 한 1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전청조 씨가 지금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이례적으로 아마 이제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아마 그런 하면 한 것 같아요. 일단 아마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건 관련된 고소 고발이 여러 경찰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뭐 진정서는 뭐 강서경찰서, 뭐 예. 스토킹 관련된 몇 내용은 성남에 있는 경찰서. 또 지금 이제 남현희 씨가 그 전청조에게 그 고소한 내용은 이제 송파경찰서. 또 이제 전청조 씨의 어떤 그 다른 어떤 피해자가 서울 뭐 중부경찰서. 그러니까 경찰서만 해도 지금 서울경찰청부터 해서 네다섯 군데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수사에 있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상당히 좀 뭐랄까 조정을 해서 네. 어느 한 경찰서가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니까 네. 지금 아마 사건은 대부분 다 송파경찰서 쪽으로 네. 이제 모아지고 있고 또 사회적 이목을 워낙 지금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피해 규모는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서 좀 적더라도 사회적 이목 때문에 아마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지난주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떠들썩한 사안이라 그런 것 같고요. 자, 일단 장가희 기자, 저 어떤 내용이 또 새로 들어왔는지도 궁금한데 뭐 새로 취재된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우선 전청조 씨가 체포된 어제 남현희 씨가 고소장을 날렸다는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앞서 한 인터뷰에서 남현희 씨가 뭐라 그랬냐면 걸 수 있는 모든 혐의 다 걸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고소장에는 전청조 씨가 재벌 3세, IT 사업가 등으로 신분을 속이며 남현희 씨 펜싱 학원 운영을 방해했다 이런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청조 씨가 친어머니라고 밝힌 인물에 대해서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또 남현희 씨가 고소를 했고요. 또 김민석 강서구 의회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됐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남현희 씨가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가 이런 사기 행각을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를 요청했고 또 서울경찰청에 이에 대해서 진정서를 낸 바 있거든요. 김민석 의원은 남현희 씨를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3시에 기자회견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야, 정말 많은 혐의가 있고 뭐 고소 내용도 서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김진일 변호사는 이 혐의 다 따지려면은 뭐 얼마나 걸릴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네,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장 기자님이 전달드린 것처럼 네. 일단 알려진 죄명만 해도 6개 이상을 일단 6개 고소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충분한 시일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소한 내용 중에서 뭐 사기죄도 있고 사기 미수 이런 것들은 지금 남현희 씨 외에 이제 또 다른 피해자들이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거든요. 물론 이제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범 여부도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굉장히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또 병합이 돼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일은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뭐 전 씨 측에서도 또 억울한 점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전 씨에서도 뭐 억울하다, 무고죄, 뭐 맞고서 이러면 더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성립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무고죄라는 거는 상대방이 이제 죄가 없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도 단지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억울하다고 뭐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네. 이것이 진행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경찰이 남현희 씨 사기 혐의 공범 가능성도 남현희 씨한테 지금 열어두고 있고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일단은 남 씨는 전 씨를 지금 고소한 상태고요.
남 씨에게 뭐 유리하거나 한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네, 일단은 그 남 씨가 고소했던 죄명 중에서 뭐 스토킹이라던가 주거 침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일단 남 씨가 뭐 피해자인 것으로 뭐 공범이나 이런 어떤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사기라던가 사기 뭐 미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남현희 씨 역시도 공범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범으로 의심을 받거나 어떤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네. 고소를 맞고소를 했다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자체로 이제 피해자로 전환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네. 오히려 이제 고소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단서를 또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고소를 했다거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뭐 남현희 씨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지금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두 사람의 공모 여부에 여기에 일단 초점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힘들게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전청조 씨가 체포되기 하루 전날 전청조 씨와 단둘이 통화한 내용을 저희 프레스룸이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다시피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미리 알았는가, 아니면 함께 사기 행각을 공모했는가, 아니면 방조했는가, 아니면 아예 몰랐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청조 씨가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 몰랐다라는 증거 모습이 많을 겁니다. 네. 네, 그거까지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근데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왜냐면 저희는 카톡 내용에 그런 대화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 너한테 그만 이용당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카톡으로 쓴 적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반문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이제 한 적도 있는 기억은 나요.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저도 저 주변에 남현희 씨만 제가 여자인 걸 알았고 저희 둘 다 철저하게 감췄어요. 경원한테조차도 진짜 철저하게 정말 감췄지만 경원은 알았을 거예요. 여행도 같이 가고 뭐 여권도 보고 했었으니까. 그치만 경원분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 대답, 뭐 질문 안 했고 저 혼자는 남현희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히는 건 못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길 자신이 너무 없어요. 혼자는 진짜 못 이겨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혼자는 못 이긴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전청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증거가 왜 없는지, 원래 없앤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서요. 저희는 그냥 목소리를 들려드리기만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컨폰인데요. 전청조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전청조 씨의 주장입니다. 전청조 씨는 자신의 세컨폰을 통해서 어머니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는 등 모든 금융 기록은 이 세컨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청조가 아니라 남현희 씨라고 합니다. 가져갔죠? 남현희 씨도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시그니엘에서 나올 때 실수로 전청조 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경찰서에 넘기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청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남현희 씨와 공모를 했다는 증거가 세컨폰에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증거가 없다라는 게 전청조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거는 전청조 씨의 주장일 뿐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또 담아드릴 예정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세컨폰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남현희 씨가 했으니 뭐 일단 수사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 같은데 임준태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두 사람의 그 진술이나 인터뷰 내용들이 좀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알게 되었는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현희 씨가
어떤 교제하는 기관에 뭐 여러 가지 얻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명품이라든지 자동차나 이런 걸 우리가 법적 평가를 하려면 처음부터 모르고 받았을 때, 정황을 모르고 받았을 때는 우리가 사실 뭐 몰수라든지 책임지기 어렵지만 적어도 어떤 그 전청조 씨가 어떤 사기 행각을 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내용들을 어렴풋하게라도 안 상태에서 뭐 그런 물건을 받게 되면 그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뭐 남현희 씨는 자기는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의 출처라든지 또 뭐 사업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면 충분히 어떤 그 사기 사건에 어떤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특정한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이제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소상히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세컨폰이 가장 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 남현희 씨가 갖고 있다는 이 전청조 씨의 세컨폰, 뭐 남현희 씨가 당연히 훼손하지 않은 채 경찰에 제출하겠죠. 뭐 일단은 그렇게 보기는 해야 되고 만약에 뭔가를 이제 삭제를 했다고 해도 요즘에 이제 포렌식 기술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삭제를 한 부분도 이제 복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컨폰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물론 이제 전청조가 저렇게 좀 길게 아까 들으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남현이랑 공범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전청조 씨 얘기만 들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전 씨의 피해자들의 어떤 진술로부터 남현 씨의 공모 여부 또는 이제 방조 여부가 좀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한가희 기자, 그리고 어제 저희 MBN 뉴스 7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남현희 씨의 고급 자동차 벤틀리라고 하잖아요. 남 씨 명의로 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사건팀 신영빈 기자가 남현희 씨가 타고 다니는 벤틀리 명의가 남현희 씨로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를 한번 봤더니 3억 원 상당의 벤틀리 최종 소유자가 남현희 씨로 되어 있는 것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남현희 씨는 한 인터뷰에서 전청조 씨가 고급 주상복합 명의를 자신 명의로 해준다고 했지만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했거든요. 돈의 출처가 의심되기 때문에. 그런데 차량은 남현희 씨의 소유다. 조금 아리송하죠. 우선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너무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장가 기자, 또 여기서요. 전청조 씨의 주장은요. 남현희 씨가 고급 승용차 이 벤틀리 요거를 타고 싶다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프레스룸이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인데요. 남현희 씨는 벤틀리의 소유주가 맞고 전청조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 현금으로 구매했고 이 차도 피해자의 돈에서 나온 것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현희가 이 차 타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 현금은 어느 피해자한테 나온 거예요?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 동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이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중간중간 전청조랑 당연히 싸우잖아요.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럴 때마다 나 그냥 그 집에서 나간다고 그냥 내가 가지고 들어온 그 물건만 가지고 나갈 거라고 그랬더니 계속 울고불고 무릎 꿇고. 일단은 김진희 변호사님, 자동차를요 전청조 씨 명의로 해서 남현희 씨한테 주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남현희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이거는 무슨 차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이 남현희 씨 명의로 만약에 차를 이제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필요한 서류 중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런 신분증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책임보험 같은 게 우리나라는 해야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남현희 씨가 어떤 조치를 이렇게 취득을 하면서 뭔가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남현희 씨가 이 벤틀리가 이제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잖아요. 3억 1억 알려졌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차량을 과연 전 씨가 어떠한 돈이 나서 어떤 자금 출처로 인해서 이것을 취득을 했는지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았냐
아니면은 적어도 어떠한 자금의 출처인지 심지어 나아가서 알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남 씨 명의로 이제 차가 구입이 된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도 이제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남 씨가 적어도 전 씨와 이제 공모를 했거나 아니면 방조를 했거나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주요한 정황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준태 교수님, 일단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억짜리 오피스텔, 그 시그니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부담스럽지만 3억원짜리 벤틀리 고급 수용차, 요거는 괜찮다. 뭐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 지금 남현희 씨 입장에서 보면 사귀던 사람이 뭐 선물이든 아니면 뭐 그냥 공짜로 줬든 간에 뭐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뭐 좀 부유한 사람이 선물로 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 100억짜리 정도의 그 고급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받기도 부담스럽고 또 워낙 액수가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아마 가격이나 어떤 그 물품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남현희 씨가 가졌던 어떤 심리적인 특징이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장가 기자, 그리고 전 씨가 전 씨가 원치 않는 선물 줬다고 주장한 남현희 씨가요, 이 고급 승용차 이거를 바꿔서 향한 곳이 조금 의외의 장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로부터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던 남현희 씨. 전청조 씨로부터 벤틀리 차를 받은 후에 차를 꾸미는 랩핑 전문 업체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SNS에 예쁘게 탈게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현재는 이 글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랩핑이라고 하면 이 차를 필름지를 활용해서 이 차 외관을 보호하고 또 색을 바꾸는 일종의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벤틀리의 경우에는 이 시공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차를 받아서 꾸미러 간 거네요. 네. 그렇군요. 김지희 변호사님. 자, 이제 이거는 보면은 전창조 씨 주장에 따르면요, 이 사기 범죄로 일단 얻은 수익은요, 이걸로 이제 고급 승용차 벤틀리 샀다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몰수가 가능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피해자 돈이었다면 그게? 네, 일단은 그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르면 그 범죄 수익에서 유래된 어떤 것들이 이제 몰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3자한테 건너간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그 해당 물건이 이제 범죄 수익에서 유래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 이제 몰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도 경찰 조사 이제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이 전 씨의 사기 범죄에 가담을 했거나 혹은 방조했을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면 네. 결국에는 이 벤틀리가 그 범죄 수익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몰수가 가능합니다. 요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네. 경찰 수사에서요. 그리고 장가 기자, 얼마 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서울 강서구 의원 김민석 의원이 일단은 남현희 씨 향해서 일단 직격탄을 일단 날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에게 이 전청조에게 받은 고가 선물 피해자 구제위에서 사용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의원은 엊그제 자신의 SNS에 남현희 씨 선물 받기 싫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다 반환하시라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피해자들은 제2금융권을 통해서 대출받아 당장 이자 걱정에 잠도 못 이루고 있으니 남현희 씨에게 이제는 공식 답변을 요구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일단 남현희 씨는 뭐 이 두 사람의 사기 공범 의혹 제기한 이 김민석 의원한테 무고, 명예훼손 등을 일단 고소한 상황인데 임 교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전개되리라 보십니까? 일단 뭐 김민석 의원이 예. 그 서울경찰청 쪽에 진정서를 먼저 냈던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워낙 언론에 퍼지다 보니까 또 김민석 의원도 계속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현희 씨가 이제 맞고소를 한 거죠. 허위 사실에 의한 어떤 명예훼손 이런 부분을 지금 맞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변호사님 잠깐 지적하셨지만 뭐 맞고소 한다고 해서 뭐 유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뭐 대질 신문이라든지 서로 네.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또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사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그 뭐 허위인 것을 알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나 본인의 경험상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들 토대로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막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맞고소한 남현희 씨의 어떤 그 상황도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김 의원 말대로요. 이제 그동안 받았던 명품을 피해자들한테 구제에 사용해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남현희 씨가 이거를 다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예, 지금 저 전청조 씨와 관련된 사건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로부터 받은 이제 물건들, 명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은 자기가 처음에는 뭐 모르고 받았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이제 지적됐지만 정확한 시점이 만약 이런 범죄 정황에 대한 어떤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심을 했지만 그걸 받은 시점이라면 이건 당연히 이제 몰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을 빨리 돌려줘야 차후에 자기에게 어떤 그 가해질 비난, 형사 책임이라든지 뭐 공범 여부에 대한 이런 어떤 형사 책임 부분까지도 좀 더 감경을 받으려면 지금 신속하게 자기가 받은 수익들을 빨리 피해자들한테 이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뭐 남현 씨가 선택에 일단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이런 가운데서 한 유튜버도요. 남현 씨가 전청조 씨와 이 공범이다. 뭐 이런 의혹을 유튜버도 제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뭐 남현희 씨가 정말 공범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절대 알 수가 없고 이거는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라는 분이 전청조 씨가 펜싱계에 20억을 투자한다는 빌미로 펜싱 협회장을 함께 만나서 차기 회장 자리 약속받고 술도 먹은 것은 남현희 씨가 원치 않는데 이거 전청조 씨가 푸시한 건가요? 라고 물었고요. 또 펜싱 클럽에 자녀를 보낸 아나운서 출신 학부모를 전청조 씨에게 소개해준 사람도 남현희 씨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카라큘라는 남현희 씨가 펜싱 수강료를 이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던데 이것마저도 전청조가 푸시한 거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 보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프레스룸이 단독 입수한 자료인데요. 이것도 김민석 의원을 통해서 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 동생 또 엄마에게까지 생활비와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이거 전청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요.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남현 씨의 생활비는 어느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사기를 쳤고 그 경호원 계좌에서 나갔거나 저희 엄마 계좌를 제가 썼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거나. 근데 진짜 계좌 추적해보면 전 저로 하여금 썼던 돈은 진짜 뭐 물론 얼마 있었겠죠. 있었겠지. 먹고 자고 같이 살았으니까. 네. 근데 진짜 저한테 남은 건 한 푼도 없어요. 남현희 씨는 심지어 그 펜싱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었고요. 금전적으로. 막내 동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뭐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그리고 차값은 매달 100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한꺼번에 남현희 감독님한테 뭐 카드값 이체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한꺼번에 5천만 원 뭐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줬고요. 대출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카드값만 그 전에 있었던 카드값 다 하면은 그것 또한 많은 금액이에요. 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자꾸 팔게 했어요. 계속 저희 엄마 집을 사준다고 하면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저희 집을 처분하잖아요. 네. 그거를 하게끔 계속 유도를 몇 달 동안 했고. 팔아라 그랬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한마디를 더 한 게 그걸 팔아서 다른 집을 사지 말고 뭐 전세를 가던 다른 집을 사지 말고 통장에 넣어라고 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계좌를 뭐 만진 적도 있습니까? 좀 꺼내고 뭐 넣고 한 적도 아니요,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저를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전청조 씨는 일단 남현희 씨 가족한테 줬던 금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남현희 씨는 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 김진희 변호사님. 이거 진위 여부 가려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발언에 국한하다 보면? 네, 일단 전청조 씨 발언은 계속해서 남현희 씨와 이제 공범이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얘기 그 뉘앙스가 남현희 씨가 단지 방조한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반면 이제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얘기가 굉장히 다른데 만약에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청조 씨는 지금 당연히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사가 들어갈 거지만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제 남현희 씨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됐다라는 어떤 의혹이 어떤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된다면 이 전 씨의 진술만 믿을 것은 아니지만 전 씨의 진술 그리고 또 이제 전 씨 사건의 어떤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다각도로 좀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어떤 사건의 공범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가려봐야 되는 그런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확인할 게 많습니다. 자, 다음은 전청조 씨의 사기 수법 한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전 씨와 남 씨의 최측근이요, 한 언론을 통해서 전 씨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털어놨습니다. 자, 장가 기자,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름들도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금쪽이 상담사로 잘 알려진 오은영 박사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에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여동생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름까지 거론을 전청조가 했다고 합니다. 전 씨와 남 씨의 이 최측근인 A 씨가 한 인터뷰에서 전청조 씨가 학부모들에게 나는 매널이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1인당 수억에 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할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재벌 자녀들을 대상으로 좀 아이비리그에 가기 쉽게 하키나 뭐 승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가르치고 오은영 박사까지 불러가지고 멘탈 코치를 해서 1인당 3억씩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나는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한다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거짓 친분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뭐 참 말이 안 나오는데 임 교수님, 이런 유명인들을 좀 거론하면서 이 건드린 전청조의 이제 사기 수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뭐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자기 자신을 잘 소개를 안 하죠. 내가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전공을 어떤 사업을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누구를 알고 또 그런 외부의 유명한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던 사진 같은 걸 많이 올리죠. 심지어는 뭐 정치인들도 이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대통령과 뭐 가까이 찍은 사진을 자기 그 소개 뭐 사이트에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기범들은 자기 자신의 실체에 어떤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주변인의 어떤 신뢰할 만한 어떤 그 알려진 사람들, 뭐 연예인이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심지어 여기는 뭐 경제인까지 동원해서 마치 자기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하니까 나를 믿어달라 하는 식의 어떤 수법을 쓰는 게 전형적인 이 사기범죄자들의 어떤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이 유명인 거론 말고 뭐 또 다른 수법도 뭐 밝혀졌다고 해요? 네, 그 또 다른 어떤 공통적인 수법 하나는 바로 차량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현희 씨도 이제 벤틀리의 선물을 받았고 또 일각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 씨 모친 역시도 이제 차량을 제공받았다 이런 어떤 보도도 있는데 이 A 씨 역시도 그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씨가 주변인들한테 공통적으로 차를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차를 바꿀 때 필요하니까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받아간 신분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몰래 알아본 다음에 사기 수법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자 말에 따르면 전에 이제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미 대출을 끌어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까지 했지만 또 일부는 여력이 안 돼서 고소까지 못 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분의 일단 주장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임 교수님, 모르는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푸면 100% 사기다. 뭐 이런 거를 개그맨 박명수 씨가 해갖고 요새 좀 많이 돌더라고요. 뭐 요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세상에 공짜 밥은 없죠. 또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이런 호의를 베푼 것은 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설사 아는 지인이라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없이 이런 고액의 물건이라든지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 자체로도 사실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사기 범죄자들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베풀죠. 그래서 어떤 시기가 되면 어떤 큰 요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사기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가 기자, 전청조 씨의 이제 혼인 빙자 사기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사기로 실형을 살기도 했다고 하는데 MBN 단독 보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어제 저희 박혜빈 수습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수습 기자가, 예. 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와 만나면서 또 다른 남자에게는 여성으로 접근해. 그러니까 남현희 씨하고 사귀면서 다른 남자에게는 여성으로 접근해서 혼인 빙자 사기를 벌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전청조 씨에게 혼인 빙자 사기를 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이 서울 중부경찰서에 접수가 됐는데요. 이 남성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전청조 씨를 알게 됐는데 당시에 그 사진을 보면 전청조 씨 머리가 긴 머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친해져서
결혼을 하자 이렇게 전청조가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또 돈을 달라. 전형적인 수법이죠. 돈을 달라고 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 이 남성이 전청조에게 줬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최근까지도 전청조 씨와 연락을 지속하고 있었고요. 참고로 전청조 씨 이전에도 혼인빙자 사기로 재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현희 씨를 만날 당시에 또 다른 남성에게 여성으로 접근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 네. 충격적인데 김진희 변호사님, 이 전청 씨를 대체 어디서 만났다는 거예요? 네, 방금 이제 조금 언급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제 데이트 관련한 그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만났다고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필을 또 이제 그때는 긴 머리로 여자로 이제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접근을 해서 수천만 원을 이제 가져갔다 이런 어떤 피해자가 속출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까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을 하다가 언론 보도를 보고서 비로소 사기를 알았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감쪽같이 속였다 이런 어떤 행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가희 기자, 더 충격적인데 웃으면 안 되는데 전청조 씨 이제 과거 결혼 얘기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또 나왔습니다. 뭐 무려 3번 했었다. 어느 한 유튜버가 지금 공개했지 않습니까? 폭로? 제가 SNS를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전청조만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다 저질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연예기자 이진호 씨가 전청조 씨 결혼 3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사진에서도 몇 번은 봤지만 처음에 한 게 이 제주도에서 한 여성, 그다음 두 번째가 옥중에서 이루어진 결혼입니다. 그렇죠. 2020년에 결혼해서 2021년에 이혼을 했고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2015년에 한 남성과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이 만남 한 달 만에 전청조 씨가 결혼하자고 했고 이 남성이 전청조 씨에게 6천만 원 넘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전청조 씨가 다른 사람에게 쓴다는 걸 알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 연예기자 이진호 씨가 얘기하는 3번 결혼했다 이 주장하고 어제 저희 박혜빈 기자의 단독을 합하면 사실 총 4번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사기를 쳐왔다면 정말 4번이 끝일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만한 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일단은 전청조 씨한테 결혼 자금을 줬던 남성이죠. 이 K 씨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도 이제 결혼하자고 해갖고 진짜 결혼식은 안 하고 웨딩 촬영도 했었어요. 나는 내 돈 주고 내가 집을 다 구해놨는데 들어가기는 뭐 엄한 사람들 들어가서 살고 있고 그 사람은 뭐 처벌을 좀 강하게 이제 받아야 되지 않겠나. 피해자도 많고 그 멀쩡한 사람들 인생 다 만져놓고 저도 같은 인생 다 망했는데 멀쩡한 사람은 인생 다 만져놓고 자기는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살쳐갖고 뭐 이제 K 씨가 전 씨하고 혼인하려 했던 여성 2명과 삼각관계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K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혼인빙자 간음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건 이제 혼인빙자 사기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혼인빙자 사기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사기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인데 혼인을 빙자해서 이제 사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기가 성립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도 없었거나 혹은 이제 본인이 여성이라서 뭐 또 다른 여성하고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자라고 이제 접근을 해서 뭐 결혼 자금 명목이 됐던 뭐가 됐던 금전을 이제 편취했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김 교수님, 전 씨가 정말 성별을 막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이 혼인빙자 사기 뭐 이걸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초기에 뭐 제가 이런 사건 이제 분석하면서 느낀 게 나이가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뭐 생일이라니까 28살이잖아요. 네.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고 또 변변한 직장이 사실 없었던 젊은 여성입니다. 사실 여성 경찰관 2명이 호송하는 걸 보니까 뭐 남성이냐 여성이거나 아마 논란은 막 끝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정도 젊은 나이에 많은 사기 이미 벌써 10여 건 이상 또 처벌받은 전력 그리고 지금 결혼을 뭐 3번인지 4번인지 또 어떤 경우는 남성의 형태로 지금 이제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남성 쪽으로 또 어떤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또 전 사건 같은 경우 여성으로 전형적인 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주 높은 그런 이제 인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건 네, 제가 네, 볼 때 뭐 거의 뭐 학술적으로 봐도 충분히 그런 진단을 받을 결과가 높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유자재로 이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혹시나 이 뭐 다중인격적 그런 어떤 문제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그런 것까지도 지금 확대를 좀 해서 좀 분석을 했는데 아마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미 그동안에 자기 어떤 행실이나 그 행동의 전력들이 아마 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이 다중인격, 요거는 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근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그렇죠. 보세요?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연쇄 살인범이나 연쇄 방화범죄자에게 국한된 그런 형태로 보지만 그렇죠. 실제로 사이코패스 성향의 가장 큰 특징은 허언증입니다.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해서 거짓말을 오래 하다 보면 마치 그 거짓말한 그 내용 자체가 자기에게 진실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청조 씨의 어떤 그 행적을 보면 자기가 뭐 재벌 3세부터 IT 기업에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전력들을 계속 써먹거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과 접근하면서 어떤 사업의 어떤 그런 아이템을 계속 이제 발굴한 걸 보면 상당히 그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아마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요. 이제 데이트 앱, SNS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 전청조 씨가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은 이제 SNS라든지 모바일 폰의 어떤 여러 가지 앱들인데 아마 이 부분 또 이런 이제 전형적인 이제 시대에 맞는 어떤 그 범행 수법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같으면 직접 이렇게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비대면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수법을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할 말은 많지만 오늘 5궁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 씨 부부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사 동기로 만나 사내 연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은 대표적인 인고 부부로 꼽혔던 터라 이혼 사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허위 사실 유포 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윤 씨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 부모로 서로를 응원하며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의미로 쓰긴 하지만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걱정을 가장한 지나친 관심 역시 금물입니다. 수영스타 박태환 씨가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21년 한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당시 박 씨는 티샷을 실수해, 즉 공을 잘못 쳐서 옆으로 있던 남성의 눈과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망막 내부가 찢어져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박태환 씨로부터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하는 등 사고 처리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과 검찰은 박 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 그 이상입니다. 천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이 넘어진 학생을 애워싸고 발길질을 하고요.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데요.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이걸 말리긴커녕 환호성을 지르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폭행이지만 가해 학생들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인데요. 일각에선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님을 알기에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강의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이슈집은요. 제가 설명 말고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제는 저희가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사소한 거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제1당, 제2당의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한 점,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야당 의원들 향해서 악수를 청했다는 점, 저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먼저 원하시는 모습일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대화를 먼저 걸려고 하시고 악수를 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던 모습 아니었나,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또 결과적으로 여야의 이런 대화라든지 협치의 공은 결국엔 여당과 대통령에 있구나. 결국에 저는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 뭐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야당과의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오히려 그 공은 대통령한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대화를 하라 이런 얘기를 켰다고 했고,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께서 뭐 연설에서 여러 가지 소통과 협치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기는 하셨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오지 않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오부 요인과 같이 만난 자리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마주했던 만큼 인사치레로라도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소통을 강조하시지만 아직까지 행동으로 뒤따르는 것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연설 내용도 지난해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야당을 향해서는 도와달라 뭐 지금 보여드렸고요. 특히 청년이라는 단어도 많이 언급했는데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청년이란 단어를 언급하고 뭐 약자복지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강조하셨지만 좀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복지에 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R&D 예산 삭감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R&D 예산 삭감의 기조는 이 정부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공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었나요? 뭐 R&D 예산 이제 조정해서 다시 뭐 복원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건 이제 워낙 여론의 반대가 거세고 역풍이 불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거긴 하지만요. 어제 얘기한 것들을 보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자복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계에서는 좀 뜬금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약자복지 중요하고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왜 R&D 예산을 깎아서 그 재원을 거기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냐. 역대급 세수펑크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얘기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 행보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지난 1년에 비교해 봤을 때. 김용태 최고는 일단 야당과의 접점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첫 술에 뭐 배 부르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감정의 영역이고요. 아무리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눈을 마주친다면 저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통과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루겠지만 김포 이슈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또 이런 정무를 담당하는 수석분들, 참모분들이 야당을 향해서 전화도 많이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또 관저를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시작한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원하시는 그런 국정 철학을 좀 반영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좀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입장할 때 이제 악수를 청하기도 했는데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시선을 피하거나 그냥 앉아 있거나 아니면 뭐 박수를 청하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좀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역지사지를 해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 있을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신형연설을 하러 오셨는데 야당 의원들이 저런 방식으로 대통령께 대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저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저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만난 자리인 만큼 굳이 악수를 피하거나 악수를 거부할 이유는 좀 없지 않았나. 네. 뭐 표정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악수를 대통령께서 청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응할 수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저런 야당이 저런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뭐 늘 있어 왔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제 생각엔 좀스럽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 행동은 결국에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정치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잖아요. 야당 의원들의 저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본인들의 행동이 결국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것을 좀 잊지 마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여야가 국회에서는 좀 신사협정 맺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회의장 밖에는 괜찮다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침묵하면서 이제 피켓을 들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신사협정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피켓 시위를 통해서나마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정치적인 기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직접 대통령께서 만나는 자리를 가지셨더라면 이미 저희가 피켓 시위를 하기도 전에 야당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저희가 신사협정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계단에서 과연 저 시위를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말로만 소통이나 변화를 강조하시지 말고 야당 대표와도 전향적인 만남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했는지는 이제 당사자만 알 텐데 윤 대통령 앞에서요,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을 이제 윤 대통령이 악수를 건네면 순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인가요? 거기다가 쓰셨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로 저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을 또다시 본인의 SNS에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본인의 지지자들 향한 어떤 일종의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김용민 의원의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봤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의 그런 자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대표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건데 거기서 대통령을 향해서 굳이 저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말 한마디가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데 굉장히 저는 김용민 의원의 그릇이 작다 이렇게 좀 느꼈고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은 이제 윤 대통령하고 김용민 의원 악수할 때 뭐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 박성민 최고는 일단 대통령의 악수 제안에 일단 그게 사실로 말했다면은 이제 독설로 김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응수를 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저거를 SNS에 쓰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지지층들을 향한 일종의 좀 메시지인 거고요. 그게 뭐 크게 대통령께 정치적인 의미로 다가가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제기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내가 대통령이 악수를 권했을 때 그만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장에서 장관들을 향해서 매섭게 윤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대정부 질문 때 총리를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은 이미 국회에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렇게 본인의 행동과 발언들을 소개하고 강조하는 것이 크게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김용민 의원의 이런 태도가 강성 지지층 의식한 거 아니냐 김용태 최고가 일단은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 커뮤니티에 이 악수를 거부하거나 등 돌린 의원들을 칭찬했다는 글이 올라오긴 했다고 하던데 박성민 최고는 이거는 보셨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좀 칭찬하는 글도 있고 또는 대통령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이제 했던 의원들을 향해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날에 국회에 찾아와서 악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좀 이상한 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양극단의 정치가 좀 심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여야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에도 칭찬하고 또는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면이 큽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서울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포 서울 편입론을 먼저 내선 여당이 뜬금없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 김용태 최고는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수를 이 김포 편입론으로 좀 던졌다고 보십니까? 지켜봐야겠죠. 근데 김포나 이제 해당 지역들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들 입장에서는 총선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북도에 이슈가 있는 것이고 경기 북도로 편입되는 것보다는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갈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여당에 물어볼 겁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김포만 가능하냐? 아니면 광명, 구리, 하남, 양주 여기까지 가능하다면 또 이 경기도의 이 지역과 인접해 있는 또 다른 경기도의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답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일단 두 번째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하고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국정 목표 중에 지방시대를 강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자칫 어떤 당의 그런 목적과 대비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사실 어떤 일각에서는요, 국민의힘이 이슈를 선점했다, 먼저 선을 쳤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이슈가 되는 데에는 성공한 건데 문제는 잠깐 이렇게 관심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과연 여당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냐 이 부분을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행정구역을 바꾼다는 거는 여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광역의회의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프레스룸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